승부를 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이 승부를 걸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승부사적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이 선택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주례이동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독대합니다. 그동안 미안하다. 우리 같이 공동정부 만들자고 했는데 이 부부 동반해가지고 부부 동반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10월달, 11월달에 1심 판결 나와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뭔가를 끌고 가자라고. 제가 말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치라는 건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그게 예를 들어서 역량이죠.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을 포함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를 할 딱 두 가지를 축약을 해요. 마커스라고 하는 교수가 집약한 건데 첫 번째가 컴피턴스, 능력. 두 번째가 인테그리티, 진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는 거를 자꾸만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독대를 하느냐 하지, 이건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정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는 뭐 공모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전직 대통령한테 불안한 거는 뭐냐면요. 정권을 뺏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얼마나. 정권을 뺏긴다고 생각 안 하니까.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만납니까? 당대표도 안 만나는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분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지켜봤잖아. 2년 반 동안 지켜봤으면 다 본 거고 앞으로도 안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강제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갖다 일단 하니 장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승부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안 바뀌면 안 되게끔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가능하죠. 절대로 스스로 바뀔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바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들의 의지를, 국민들의 민심을 그들에게 강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힘밖에 없거든요. 말로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 현실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정권을, 강사 보궐선거에서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엑스포 유치한, 그 다음에 요번에 총선에서도 사실상 부산 찍힌 건 대통령이 부산 행보를 했기 때문에 찍힌 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 건 한동훈 잘못해서 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난 바뀔 거라고 보진 않아요. 바뀌는 건 뭐냐? 바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믿을 거는 3분의 2가 지지했던 것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윤석열 정부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달려 있다. 이제 또 하나의 그 국정 운영의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야당 아닙니까? 11월에 이제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느냐, 현실화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 이제 진중권 교수님께서는 워낙 구형량이 셌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울 정도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도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인 이재명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선거법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는 기억 못하는 게 거짓말이냐를 가지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나름대로 그 법적으로 징계를 하는 이유 때는 선거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걔게 이제 법원에서 엄하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에서 2년 구형을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뭐 보통 벌금형을 구형을 하는데 2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보다 위증교사가 더 심할 거라고 봐요. 그럼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첫 번째는 유청훈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할 때 뭐라 했냐면 위증교사와 관련된 것은 소명이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각을 시키면서도 딴 것도 아니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그 증인이 난 위증했다고 김정희 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 위증교사는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아니라 진짜 근거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위증교사 쪽으로 해서 형이 1심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어찌 않겠는가. 네. 근데 1심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대법원에 더 이상 김명수는 없거든요. 예. 대법원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고 예. 그렇게 해서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2심에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거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지연시키지 말고 네. 이 사법적 지연을 굉장히 오래 했죠. 이것도 보면 선거법도 2년 2개월 만에 지금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되지 않았나요? 예. 선거 9년 돼서 빠지다고 1심이 이제 끝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나는 그게 복잡한 상황인가요? 그 7개월째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안 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증인 한 50명 입박한 사람을 증인을 했지만 위증교사 관련돼서는 증인도 그렇게 많지 부르진 않고 이게 1심이 나면은 2심, 3심까지 1년이면 다 끝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올해가 지금 벌써 이제 10월 달 11월이면은 내년 11월 2002년 11월 되면은 3심까지 끝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민주당 내름대로 있어서의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그 플랜 B를 준비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1심이 끝나게 되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일국체제에서 자신들도 다국체제로 간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나쁜 건가요? 이재명 개인에게는 나쁘지만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일간지에 있는 그 기자가 그걸 썼잖아요. 이재명이 나오면 100% 국민의힘이 이기고 이재명이 안 나오면 100% 민주당이 이긴다. 그런 칼럼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꼭 그래서 이재명 일국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과연 민주당으로부터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단격과 그리고 플랜 B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 지금 올 하반기부터 굉장히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지금 리셋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유불리 상관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리셋이 되겠죠. 네. 특히 10월 달에는 이제 김건희 문제일 겁니다. 그게 얼마나 파장이 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걸 깠잖아요. 거기는 어떤 게 깔렸느냐면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더니 결국은 좌파 좋은 그룹이라고 공격을 해버리잖아 나를. 그 순간에 딱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문자가 그 김건희 여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공개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CBS에 그분이 얘기하기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오랫동안 갖고 있다 승인받고 깐 거래요. 그럼 여사 뜻이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윤한 갈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만 갈등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나는 여사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문제는 좀 있지만 지나치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그다음 나랑 대화했을 때는 뭐 국정 운영 이런 게 아니라 민심 전달이었거든요. 사과하셔라. 주로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등등등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필요하니까 저를 또 이렇게 공격을 하네. 그래서 내가 깐 거거든요. 그때 내가 이건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왜냐하면 이제는 뭐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한때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당 내에서도 이거 지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들 대다수는 이미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좀 정리가 될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선거법은 그렇잖아요. 그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는 사실 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억이라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은 공무원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거법 재판들 보면 100만 원 이상 받은 것들 보면 이것보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거짓말을 100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근데 이건 받아야 되는 거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거 100만 원 이상을 때리게 되면 민주당이 정치 자금을 갖다가 434억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사가 정치적 압력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진 교사님이 끝난 겁니다. 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소명됐다고 얘기했을 때 뭘 했겠습니까? 이 녹취록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딱 들으면 이거는 너무나 범행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그랬다. 그게 위진 교사 할 때 전형적인 멘트예요. 위증교사분들의 전형적인 멘트거든요. 거기다가 보면 그렇게 말해주면 되지라든지 거기다 뭐까지 보냈습니까? 별로 율스까지 보냈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건 감경사연 하나 없고 가중사유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유죄가 나오는 거고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집유를 때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유가 가능한 실형의 마지노선 1년인가요? 아마 고선에서 1년 때리고 집유? 아마 이게 이제 예상되는 거겠죠. 이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증교사예요.
판사 속이는 그렇죠. 속이는 거잖아요. 재판 재판 자체를 사법 방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이거는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사법 방해 문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그 위중 교사에서 엄청난 이득, 정책 이득을 지금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이게 가중사회밖에 가중될 없어요. 사항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은 위중죄 중에서 교사가 더 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가중사회고 교사 자체가 가중사회고요. 또 한 단어 뭐냐면 결과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네. 결과에. 이게 아주 중요한 네. 가중사회고 세 번째는 뭐냐 동종범죄가 있어요. 옛날에 맞아요. 검사 옛날에 사칭하고 검사 무고죄 한 거. 이게 이 동종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중사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시형이다. 벌금은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를 한다라면 이제 윤한 갈등 뭐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김한 갈등을 극복해서 이제 정치인 한동훈이 차기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 앞에 꽃길이 깔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대체할 만한 여권의 차기 주자 좀 누가 좀 저는 여권은 내년 9월 이후에 이제 오픈 컴피티션이 되잖아요. 그 앞으로 좀 뭐지만 저는 빅3라고 봐요. 우리 한동훈 대표,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이 세 명이 빅3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누가 되든 간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죠. 근데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누가 될까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이제 3A 전략이란 말 쓰거든요. 첫 번째 A는 뭐냐면 attention. 사람 관심을 후목을 끌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attraction. 매력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막 경쟁. 그래야지 애정, affection이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3A가 딱 작동이 되면 그때 지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윤석열은 아웃오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시 출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은요, 뭐 선거를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싫은 사람을 제거하는 거로 갑니다. 최악인 것도 피해를 가는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집권당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프리미엄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 물론 이 얘기하면 뭐 싫어하겠죠. 뭐 원희룡 의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뭐 유승민 의원도 있고, 뭐 나중에는 코alition 빌딩 할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유승민도 있고, 뭐 이준석이도 있고, 아까 얘기한 빅3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다극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국민들의 관심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회주로 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쪽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가면은 오히려 이재명 일극체가 또 굉장히 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재명이 이제 아웃되고 저쪽에서 플랜 B가 세워진다면 막강해요. 민주당이 그렇죠, 정치 지형상으로도 유리하고 네, 막강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상당한 이제 갈등을 겪겠고 거기서도 이제 여기 못지않은 굉장한 혼란들이 빠지겠죠.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상태로는 사실 절망적이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흔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다. 사회는 사실 그렇잖아요. 반반으로 나눠 조정이 되거든 저절로.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왜냐 보수가 그만큼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는 가운데 그냥 고립화되고 노령화되는 거. 그래가지고 사라지 TK와 지금 고립됐잖아요 지금 낙동강전선에.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건 변화가 없이 간다라면 이건 100% 지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나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요번에 한을 뽑았잖아요.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걸 보고도 지지자들이 한을 뽑았다라는 건 변화라는 그 지지층의 욕망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래도 이쪽에서는 세대 교체에 성공한 겁니다. 김재섭이 있었고 김용태가 있었고 그 전에 사실 이준석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들이 좀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게 그거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얼마나 바꿔놓는지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러 장점이 있는데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또 검사냐. 그 검사 대통령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대 교체를 포함해서 변화화 계획이라는 거 하고 지금 이제 제가 그래도 절망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으로 하는 분들이 자기가 제기하는 어젠다가 나름대로 설득적인 어젠다가 많아요. 한동훈 대표의 대표적인 어젠다는 격차 해소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건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진보적 가치를 표방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보수 말고도 외연을 확장을 하면서
보수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대교체 쪽에서는 한동훈, 정책적으로는 오세훈 등등 이런 식으로 막 되면은 나름대로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민주당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거의 신삼김 시대가 온다. 수도 있다. 만약에 뭐 이재명 아웃되면은 뭐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신상김인데 다 거기도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합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김동연 지금 뭐 지사는 뭐 정책에 나름대로 굉장히 올인하면서 경제적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뭐 김경수 뭐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적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이 결국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라는 것이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역동성을 갖고 이런 민주당도 역동성을 갖고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그 차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요. 결과가 불확실성이 높아야지 선거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다끈다끈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환점을 윤석열 정부가 돌게 되면 차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거고 차기 권력을 향한 여야 주자들이 뛰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동성이 발휘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적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 돼야죠. 지금 나라가 이게 나라자라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기대로 시작했다가 실망으로 돌아서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남은 임기 동안 더 잘해주기를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실망스럽지만 아직 이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낼 시간적 여유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비록 정치 현실은 굉장히 암울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차기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역동적인 어떤 정치적 이 격변이 예상이 되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정치는 다이나믹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죠. 실망보다는 그 실망 속에서도 조그마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동아 창간 93주년으로 마련한 신동아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